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슈들을 법률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교통 혼잡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우선 눈의 양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으로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쏟아질 걸로 보이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3에서 많게는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눈은 오후부터 서서히 그치겠지만 퇴근길에도 눈이 다 녹지 못하고 꽤 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오늘 하루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살펴보시면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월 18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한 아침 월요일 법률 상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김서지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황규락 기자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있었던 핫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첫 이슈는요. 바로 고객을 정말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친 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 먼저 꽁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갑니다. 꽁트 역할 맡으실 분 백화점 직원 일은 김서지 씨. 네. 이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친절과 미소 언제 어디서든 네 고객님을 외쳐야 하는 저는 백화점 VIP 고객실 직원입니다. 언니 힘들었죠? 고객들은 갔어요? 말로마, 야 조금만 쉬려고 하면 커피 가져와라, 디저트 가져와라, 쇼핑백 좀 들어달라. 아우 요구사항이 어찌나 많은지 찻잔 트레이를 한 1000번은 들었다 놨다 한 기분이다. 야 아우 팔 너무 아파. 아우 발 아파 발 아파. 아우. 우리 언니 고생 많았네. 이거 약과야. 나보다 10살 어려 보이는 그 고객 있잖아. 그 고객 이름이 장예인인가? 옷을 안 하고 그래도 들고 와서 환불해 달라고 하질 않나? 안 된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삿대질하면서 핏대 세우질 않나? 어린 게 진짜 쥐어받고 싶었어요. 하여간 이 진상 고객들이 문제라니까. 그러게. 그건 그렇고 언니 이것 좀 받아줘요. 그 또 고객들 몰려오나 봐. 이거 준비하라고 콜 왔어요. 고급진 마카롱. 내 한 끼 밥보다 비싼 마카롱. 야 근데 어떡하냐. 나 팔이 너무 아파서 받을 수가 없다 야. 그럼 발로 받아요. 그러니까 좋아. 자 마카롱 발로 탔다 싸버리다. 언니 마카롱 탑 웃기다. 언니 각선미 죽이고 이거 사진 찍어서 별스타에 올려야겠다. 그래. 고객들의 온갖 비율을 맞추며 쌓인 스트레스를 소소한 장난으로 풀었는데 세상에 별스타에 올린 사진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백화점도 잘렸어요. 겨우 마카롱 하나 다리에 올린 게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발로 받았나 봐요, 마카롱을. 네? 이거 어떻게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사연 먼저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거구나. 받았는데 받았긴 진짜 발 위에 뭐가 받았는데 있어요. 진짜 발 위에 쌓였네. 내가 먹을 건 발을 쌓든 뭐 엉덩이를 받든 누가 뭐라고 그래. 발을 고객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포장지는 있는 거였어요? 그냥인가 봐. 지금 보기에 포장지는
있기는 있는 것 있긴 같기는 있나? 한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발로 그렇죠. 받았으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네, 이게요. 지난 29일이죠. 지난달 29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요. 누군가 발에 마카롱을 올리는 이 장면이 생중계가 된 겁니다. 생중계? 네, 이 라이브 방송의 주인공은요. 다름 아닌 한 백화점 VIP 라운지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이었는데요. 이들은요. 고객에게 제공할 이 마카롱을 발 위에 올리면서 장난을 쳤고요. 이 마카롱이 바닥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네. 근데 이게 이걸 또 생중계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 그다음에? 우선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이 백화점 측은 VIP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과의 뜻을 전달을 했고요. 네. 라운지 앞에 사과문도 게재를 했습니다. 이 논란이 됐던 직원들은 현재 해고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먹는 걸로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이 고객의 배달 음식을 몰래 빼먹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먼저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한동안 이슈가 됐죠. 네. 배달 중에 배달 음식 빼먹는 거. 네.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뭐 빵 없는 샌드위치, 토핑 없는 피자, 다리 없는 치킨 등 정말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몰래 빼먹은 이 배달 직원들인데요.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뭐야? 아, 이거 네. 도시락인가요? 도시락? 도시락을 도시락통? 먹었어? 이거는요, 이 사진은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생 A씨가요, 자신이 배달한 고객의 음식을 일부 빼내서 이 보온통에 담아간 뒤에 이건 온라인 게시판,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사진인데요. 네. 이 A씨는요, 해당 사진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배달할 때 고객 음식을 이 빼먹기보다는 이 보온통을 가지고 다니다가 여기에 한두 개씩 담는다. 그리고 나서 퇴근해서 집에서 맥주랑 먹는데 정말 어떡해. 꿀맛이다. 이런 저걸 글을 올렸죠, 달아놓기도 또. 했습니다. 와, 지금 신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밥도둑인데 이 배달앱의 성장과 함께 사실은 이 배달 서비스 종사자들의 이런 음식 빼먹기 관행, 이 논란이 부작용이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생들이 훔친 음식을 인증하기도 하고요. 네. 이 고객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는데요.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와. 허니 땡땡 고맙다. 배달시켜줘서 고맙다. 치킨 시켜줘서 고맙다. 이 땡땡들아. 우와. 진짜 화난다. 네, 네. 그렇죠. 아니 저걸 또 올리면 어떡해.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심지어 이들은요, 배달 음식을 좀 티 안 나게 빼먹는 방법, 팁,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배달 음식 시키면 뭐 안심 테이프 같은 게 붙여 있더라고요. 근데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 바쁜 와중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럼. 많으신데 정말 일부가 항상 이렇게 막 고객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막 글이 올라와서 참 문제예요. 아이고, 네, 다른 일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뭐 항공기 내부 사진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뭐 네. 이게 보시면요, 항공기 내부 사진인데 아래 내용을 한번 박수림 씨와 김서지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All same bomber fit featuring 오메기 떡 400박수. looks like 뭐야? 브로콜리 밭. 브로콜리밥 뭐야? 아니 이것도 조롱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게 항공사 승무원이 고객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굉장히 또 논란이 됐어요. 됐다.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자 항공사는 이게 문제가 된 승무원의 경위 설명과 함께 사과문까지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해당 승무원은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기 때문에 초상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상권이라는 건 식별 가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면에서 찍었으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가 되는데 저렇게 뒷모습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애매하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식별 가능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참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는 게 좀 기분 굉장히 나쁘죠. 불쾌하고 맞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 혹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했으면 이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정도까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손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은 이제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법적인 걸 떠나서 회사의 이미지에 굉장히 큰 실추를 입힌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자체 내 징계 처분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 주간의 핫 이슈를 법의 관점에서 봤는데 공교롭게도 서비스 쪽 분야에 여기에 쭉 있었네요. 예, 일부 이런 일 때문에 다들 욕먹고 이러면 안 되죠. 열심히 하는 분들까지 늘 욕먹으니까 말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잘 사는 법, 우리 이웃 간의,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분쟁들을 법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가족 간, 이웃 간 분쟁 첫 번째 사연은요. 땡땡땡 범인을 찾아라.
아, 이거 저거. 요거 범인을 찾아라. 무슨 범인일까? 요거 그거잖아. 벨톡. 에? 벨톡. 벨톡? 벨룰로 도망가. 그렇게 이웃간의 많이 분쟁. 했구나, 많이 했구나. 어렸을 때 많이 했죠. 많이 했어. 범인이니까 도난 사건의 범인. 그러니까요. 돈과 관련된 거 아닐까요? 이웃간에? 도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배관 동파 범인을 찾아라. 이번에 날 추우면서 이거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렇죠. 그러던데. 예. 자,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아내 역할은 김서지 씨 하고 집주인 역할은 이재용님. 네. 그 위층 집주인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가족은 오래된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는데요. 가을까진 뭐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지만 겨울만 되면 수도 배수관 때문에 걸치가 딱딱딱 아파요. 바로 동파 때문이죠. 아, 차가! 여보! 수도 배수관 또 터졌어. 빨래 다 망가지고 이러다 온 집안 물 갈아 되겠어. 어떡할 거야? 아니, 호수에다가 열선도 설치하고 농업용 호수까지 끼워놨는데 왜 터진 거야? 뭐야? 우와! 이거 위층에서 내려온 물 아니야? 위층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배수관이 역류해서 꽁꽁 얼어버렸지 뭡니까? 온갖 대비를 다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답답해서 위층에 따지러 올라갔죠. 저기요, 그 위층에서 물이 역류해가지고 지금 물이 다 샜어요. 이거 배상해 주셔야겠어요. 그거 저희 집에서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저희 집도 위에서 내려온 물이 역류해서 배관 터지고 역류하고 난리예요. 위층에 물어보니까 그 위층에서 또 내려왔다고, 그 위층은 또 그 위층에서 내려왔다고 그러고 대체 어디서 처음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범인 찾기 하다가 보상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집관리 제대로 못 해놓고 왜 나한테 수리비를 달라고 그래요. 세탁기 돌린 윗집 찾아가서 수리비 청구하고 집 제대로 수리해놔요. 근데 뭐야 이 아저씨가 정말. 모든 걸 제 책임으로 돌리는 집주인. 전 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이거 참 애매한 상황이 됐네요. 남 탓이야. 좀 있을 것 같아, 이런 일. 이게 아파트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고민이래요. 그렇죠. 근데 위에서들 세탁기 돌리면 그게 어느 층에서 내려온지 모르고. 몰라요, 정말로. 근데 이게 또 집주인하고 갈등도 생기고. 이거 여기저기서 들리는 동파 소식인데 네. 어떤 겁니까? 네, 체감 온도가 영하 24도까지 내려가면서 이게 또 일주일 넘게 지속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동파 피해가 속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도나 보일러, 배관 등의 동파 피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진짜 올겨울은 추워도 너무 추워. 맞아요. 계량기를 진짜 막 헌수건으로 꽁꽁 싸매도 터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파로 이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요. 서울에서만 하루에 300건 가까이가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추웠는데 이 밖에도 보일러 배관이 동파가 되면서 집에 물난리가 났다는 신고도 이어졌고요. 이게 바로 오늘 사연이기도 하죠. 이 경기도의 한 오래된 아파트 1층에서 이 씨가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7일에 어린이집 창문을 열었다가 이 앞에 이 검은 물이 잔뜩 고여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위층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바람에 1층까지 역류한 물이 차오른 것이었는데 이 한파가 예고되면서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아파트 배수관이 얼었으니까 세탁기 사용을 좀 자제해달라는 안내까지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방송하더라고요. 계속 하죠. 아니 근데 이게 일주일 아까 열흘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이렇게 추운데 빨래는 쌓여가니까 맞아요. 살짝 돌렸는데 아래층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그죠? 이게 네, 정말 맞아요. 문제더란 말이에요. 이게 아파트 전체 층을 잇는 이 배관이 얼었기 때문에 이 물을 내려보내기만 하면 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랫집에서는 윗집이 그랬겠지. 또 그 위에서는 또 윗집이 그랬겠지 하면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 이 씨도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늘 배수관이 동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고 방송도 한다. 그런데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돌보기도 참 바쁜데 위층에서 보낸 오수까지 좀 처리해야 된다니 참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빨래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금천구에 사는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배수관 역류를 고민하다가 이 동파 염려가 되니까는 이 수도와 세탁기를 연결하는 곳에는 열선을 설치를 하고 또 이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도 화장실로 좀 빠지게 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해놨대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노력을 해도 윗집에서 뭐 세탁기를 틀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또 역류를 막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아니 어쨌든
배수관 역류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 세입자의 경우는 이걸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그 위층에다 청구해야 돼? 아니면 집주인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배수관이 이제 동파 문제가 있으니까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경고 방송까지도 했는데 굳이 또 세탁기를 그렇게 돌려서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보면 더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확대된 손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세탁기를 돌린 사람, 이 사람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임차인들이 각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옥신각신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 문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손해 비용보다 소송 비용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는 소송까지 가기보다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중재기관의 조정을 통해서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 이거 겨울철 동파 피해 많고 이제 내일 또 엄청 춥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또 네. 그럴 텐데 이렇게 터져버리면 이게 내 집이면 내가 고치면 돼요. 네. 그리고 위에 어느 집이 그랬는지 분명히 알면 그 집하고 합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 사회초년생 A씨 같은 사연의 경우에는요. 이 근무 중에 집에 보일러 배관이 터졌다고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는 집은 이미 물바다가 돼 있었고 이 물이 밑집까지 내려가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집에다가 아랫집까지 이게 피해가 엄청난데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요. 자신의 집은 물론이고 밑집 피해까지 A씨가 부담을 해야 될 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 수리 비용만 수백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게 사회초년생이니까 이 막막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A씨가 아니 어떻게 이 물이 새는데 이렇게 빨리 밑집까지 물이 새느냐. 이거는 건물의 문제다. 그래서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임대인은 무조건 이건 A씨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아랫집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집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이걸 닦으려고 책상 위로 올라갔다가 책상에 있던 유리가 깨졌다. 이것도 보상해달라. 올라가다가. 아니 그런데 이 임대인이 A씨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A씨가 창문을 열어둔 채 사흘 동안이나 집을 비웠다고 해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창문까지 열어뒀으니까 네, 이렇게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임대인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창문 열어두고 관리 소홀했던 것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던데요? 네, 이 계약서에요. 이렇게 명시가 좀 돼 있었는데 임차인의 관리하에 시설물이 고장이 났다면은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해당 시설물을 무조건 원상복귀시켜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근거로 임대인이 A씨에게 이거는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 A씨가 피해 보상해 줬어요? 이게 뭐 수중에 돈이 없던 A씨가 이제 고민하다가요. 결국 퇴근해서 집에 돌아간 다음에 집에 물을 다 걷어내고 젖은 가구를 좀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까 뭐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임차인은 원상복구 해놓은 뒤 나가야 한다. 계약서 이 조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사인을 했으면 100%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원칙이지만 이 민법 규정에 또 어긋나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민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물 같은 경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이 목적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에도 이 세입자가 무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월세를 내거나 전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유상이기 때문에 집주인 같은 경우에 세입자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배관이라든지 수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그걸 손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 구조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그걸 수선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A씨가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조금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A씨도 임차인으로서 이 자기의 주택을 마치 진짜 자기 집인 것처럼 성실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를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문을 며칠
며칠 동안 이 엄동설 안에 열어놓고 다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이제 특약 얘기도 이제 나왔었는데 우리 민법 623조와 판례에 따르면 이 대규모 수선 또 기본 주택에 대한 어떤 설비 이런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전기 시설, 뭐 난방 시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해서 임대인이 이런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일부 나눠 가지는 부담을 이런 약정을 할 수는 있지만 설사 그런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선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임대인은 대규모 수선과 이 설비에 대한 수선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시설물에 관련된 건 이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치고 네. 그러면 임차인은요? 임차인 부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의무에 위반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통상 이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뭐 전구나 건전지 같은 소모품의 교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쉽게 생각하면 이제 큰 수선은 임대인이 하고 작은 수선은 임차인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이 겨울철만 되면 임대인하고 세입자가 분쟁이 하도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식의 정도예요. 이 수도 간의 연식의 정도에 따라서 1년 미만이 된 경우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구조물에 하자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7년이 넘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해서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7년이 넘은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100%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이제 100% 다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열심히 이제 관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임대인 책임을 질 수가 있고 또 오래된 아파트다 하지만 구조물이 큰 문제가 없지만 또 세입자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또 이제 동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는 하나의 참고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 구조도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2013년에 유사한 사건에 관한 판례가 있었어요. 이 B 씨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임차해서 살고 있었는데 겨울에 배수관이 얼어서 동파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B 씨가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보증금에서 수리비용 92만 원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만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B 씨가 화가 나서 집주인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 승소가 가능했던 게 그럼 집 구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집 구조가 이 베란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혹겹으로 된 단창 구조라고 하죠.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파 사고가 겨울철마다 굉장히 자주 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B 씨가 동파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 비슷한 시기에 이웃집 서너 곳도 같이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재판부가 판단하기를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반드시 B 씨의 어떤 관리 소홀로 이제 발생한 어떤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집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 살다 보면 동파뿐이 아니고 말이죠. 뭐 겨울철 지나면서 결로가 생긴다든지 곰팡이가 핀다든지 맞아. 또 화장실 변기가 막힌다든지 또 문 고리가 빠져버린다든지 뭐 별게 다 있거든요. 고리 빠지고 변기 막히는 거는 뚫어 해주면 되는데 제 아는 동생은 전세 사는데 비만 오면 벽지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주인한테 얘기하면 얘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몇 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작년에 비 엄청 왔잖아요. 근데 벽 전체가 물이 흐르면서 양동이를 받칠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럼 밑에 층까지 새는데. 그렇죠. 그래 난리가 났었어요. 물이 조금 셀 때 그냥 해결했으면 됐을 텐데. 제 말이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 도배해서 다음 이사 가면 도배 다 하면 돼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큰 공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도배가 문제가 아니죠. 그럼요.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여름에 폭우 때문에 이런 일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보일러 고장 나고 뭐 이러는 것도 많고 일상생활에서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많죠. 네, 한파가 시작되면서 이 70대 A씨 같은 경우에는요, 보일러를 계속 켜놓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추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잘 돌아가던 보일러가 갑자기 툭 하고 꺼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고장이 났겠거니 해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네. 집주인이 지금은 이 보일러 회사가 전화를 안 받는다. 전화를 받는 즉시 고쳐주겠다. 네. 뭐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한 겁니다.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공인가요? 아니 빨리 그렇게 간단히 얘기해요. 이거 빨리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그럼요. 건데. 네. 그래야 뭐 해결책이 나오죠. 그렇죠.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집주인은 뭐 자신들이 고치겠다 하면서 꼬박 이틀을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아니, 꼬박 이틀을요? 그럼 너무 추웠을 것 같은데. 그러게. 괜찮나요? 그쵸. 이제 70대 A씨는 거의 이틀을 이 엄동설 안에 그냥 이 이불만 꽁꽁 싸매고 지냈던 겁니다. 아니 영하 20도에서 이틀을 어떻게 버텨요? 온몸이 얼어버릴 텐데. 네. 그래서 보일러 나중에 고친 거예요? 이 보일러를 고쳤으면 다행인데 이게 결국엔 못 고치고 이 보일러 AS 담당자가 왔어요. 근데 그 상태를 보니까는 이게 뭐 보일러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고 이 배관도 얼어붙어서 이것도 해빙하는 이 비용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합해서 90만 원에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 수리기사님 불렀으면 이렇게까지 그렇죠. 공사가 크지 않죠. 에이, 잘못했네. 네. 괜한 돈 쓰게 됐잖아요. 이게 문제는 집주인이 이 90만 원을 세입자와 반반씩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또 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세입자 A씨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보일러가 고장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반면에 집주인은 이 한파에 이걸 예방을 못했다 당신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거 어떻게 세입자 책임이에요? 그 공사한다고 뭐 집 주인이 이틀이나 집을 비워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배관이 얼고 보일러 고장이 날 수밖에 없지. 근데 보일러 고장은 원래 집주인이 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잘 들으셨는데 이 보일러는 기본적인 이제 구조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이제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세입자의 선관주의 의무가 또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를 전 처음 들어봤는데 성관주의? 예, 그게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뜻인데요. 선량한. 예,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본인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 집이라면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관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선관주의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조치를 취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겨울철에 일반적으로 하시는 조치들이 있잖아요. 네. 뭐 창문을 닫아놓고 외출을 한다든가 보일러를 외출에 맞춰놓는다든가 아니면 동파될 우려가 있는 수도관을 수건으로 감싸놓는다든가 이런 조치들 일반적으로 꼭 취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런 조치들을 취하셨을 때 혹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증거. 결국 이제 재판이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증거 싸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소에도 성실하게 관리를 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영상 촬영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들 찍어서 남겨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뭐 법이 냉정한 건 알지만 너무 각박하네. 동영상까지 찍으라고 하고. 잘 찍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잘 찍죠. 네. 근데 아까 그 야반 도주한 A씨는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해주셨나요? 그러게. 결국 이 A씨와 집주인은 몇 주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5대5의 비율로 이 수선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창문을 잘 닫아놓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잘 하지 못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서울시에서 권고한 그 기준에 따르면 A씨 집의 이 난방기가 20년이 넘은 그런 노후된 시설이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자기가 평소에 어떤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데 대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 거죠. 저는 뭐 이런 것까지 증거를 남겨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괜히 돈까지 물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알아도 법원의 판사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 명언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했습니다. 판사가 그 광경을 복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증거가 너무 중요한데 아까 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걸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틀어놔야 되잖아요. 그럼 물 틀고 있는 걸 동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배관 같은 것도 수건을 감싸잖아요. 그런 것도 사진을 착착 찍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증거를 보여주고 꼭 소송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집주인이 이제 문제를 삼으면 저는 열심히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하고 나중에 합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을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증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 입장에서도요, 그 일상생활 책임 배상 보험인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밑에 층에 물세 봐서 아는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다가 두 번째 물세 쓸 때는 그 찬스를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험에 실비보험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특약사항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꼼꼼히 알아보시고. 근데 내가 세를 주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따로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 이런 분쟁이 생겨서 법까지 가고 막 이러면 변호사 비용 들고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 집이 좀 10년 이상 되고 20년, 30년 된 집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그런 집들이 있으면 이렇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확실하게 좀 해놓는 게 좋다. 저는 경험자 입장에서. 네, 다음 큰 경험하셨네요. 네. 가족 간, 이웃 간의 분쟁. 두 번째는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 없는 이것입니다. 아, 저 이거 압니다. 자비 없는 박수림. 여보, 난 자비가 없어. 난 자비가 없어. 자비 없는 뭘까요? 볼게요, 그럼. 자비 없는 네? 집주인. 뭔가 짜죠? 자, 세입자 역할은 정수 씨가 하고 집주인 역할은 차비 없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항공업계 종사자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은 무기한 무급휴직 상태가 됐죠. 언제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기 제가 그 요즘에 무급휴직인데다가 그 알바비로 공과금 내고 다니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스탑! 월세 못 낸다는 소리는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 요즘 다들 힘들고 다들 뭐 자꾸 월세 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아주 정확한 사람이야. 요즘 안 힘든 사람 있어? 다 힘든 나도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요. 저기 그 힘들지만은 서로 간에. 스탑! 나도 사정이 있어서 안 돼. 말해주마. 내가 아주 정확한 사람이야. 월세 절대로 밀리면 안 돼. You know? 교포세요? 스탑! 어떻게든 월세를 밀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알바를 뛰었지만 몸까지 다쳐 병원비까지 나가는 바람에 결국 월세를 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띡! 이거 뭐야? 왜 안 열리지? 이상하다. 비밀번호 왔는데 고장났나? 띡띡띡. 총각 왜 그래? 문이 안 열리나 봐. 이거 고장났나 봐요. 내 마음이 고장났어. 내가 월세 절대로 밀리면 안 된다고 해서 안 해서. 아니 그래도 이게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비번을 바꾸면 어떻게 이거 바꾼 거야? 스탑! 나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고 해야지. No 월세, change 비번, 오케이? 아니 그렇다고 집에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떡해요? 이거 이렇게 쫓아내시면 안 되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스톱! 진짜 말 많은 사람이야. 너무해? 그럼 월세 내. 그럼 비번, 바뀐 비번 내가 알려줄게. 진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월세 밀렸다고 집 도락 비번 바꿔버린 집주인,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이대로 쫓겨나야 하는 겁니까? 야, 이 열연의 박수. 정말 연말 시상식 기대해보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야, 근데 이거 진짜 세입자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참 딱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 사연은요, 이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크게 화제가 된 사연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무급휴직은 물론이고 이제 회사가 문까지 닫아서 실업자가 되신 분도 많잖아요. 이분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월급이 밀린 탓에 월세까지 밀리게 되고 결국 이 코로나 피해자 중 한 명이 된 사연입니다. 야, 딴 것도 아니고 월급이 밀려서 못 낸 건데 너무 집주인이 자비가 없어. 자비 없어. 이게 A씨가 코로나로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한 2달째 못 받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로 월세도 내지 못하게 됐는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봤는데 도어락 이 비번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났나 싶어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집주인이 월세가 밀려서 집 비밀번호를 바꿔놨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해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짐 빼는 날에 이 문을 열어주겠다라고도 한 거예요. 아니 대체 월세를 얼마나 밀렸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월세가요, 모르겠어요. 많은 것 같진 않은데 한 27일 정도? 네, 27일 정도 밀렸어요. 그래요? 한 달이 안 되네. 27일 밀린 거 같고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아이고 너무했다. 진짜 자비 없네요. 자비가 없는 거죠, 진짜. 근데 황당하네요. 그 추운 겨울에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그래. 어디로 갑니까?
이제 A 씨는 사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디 갈 데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다음날 출근은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면서 좀 이 사연의 글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 개인 자영업자 뭐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막 장사도 안 되고 아까 이제 사연처럼 월급도 밀리고 이러면서 맞아요. 월세들 밀리고 이러는데 임대료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지금. 네, 이제 통계를 좀 보시면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네. 이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 임대료 분쟁 건수를 좀 보면 65건이래요. 근데 이게 작년에 12월을 제외하고도 65건인데 2019년을 보시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29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2배 넘게 증가한 거죠. 뭐 저희도 일종의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은 주는데 수입은 주는데 지출은 그대로거든요. 직원들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맞아요. 세금도 그대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까지 나가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실제로 망원동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는 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5년 동안 한 번도 월세를 밀리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제 4개월 동안 월세를 밀리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월세나 이제 관리비가 750만 원씩 나가는데 정말 매출은 줄고 정말 3개월 이상의 월세가 밀리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그럼 월세가 3개월 밀리면 자동으로 계약이 이렇게 해지되는, 파기되는 거예요? 일단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2기분의 월세, 월차임이 밀리게 되면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 2기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세요. 2기면 2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2달 연속으로 연체하면 계약 해지당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 법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그건 아니고요. 이 총 연체된 차임이 2기분의 어떤 금액에 상응하는 정도, 그 정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기분의 월차임이 밀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똑같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2달, 연속해서 석 달 이게 아니고 막 2년이면 2년이야. 근데 그 2년 기간 동안에 2회분에 해당되는 돈이 연체가 됐으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월세가 뭐 20만 원을 못 낸 경우도 있고 30만 원을 못 내는 달도 있잖아요. 이렇게 연체된 금액이 총 200만 원에 달한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국이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뭔가 좀 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뉴스를 잘 보셨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임시 특례 규정이 들어왔는데 이 코로나19 같은 이제 어떤 힘든 시국에 경제적 위기 상황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차임을 연체를 하게 되더라도 이게 3기분을 계산할 때 포함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6개월 동안 차임을 연체를 하고 재차 3기분 차임을 연체를 한 경우에 이제 비로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제 악용하는 일부 이제 건물주가 있는데 이 평상시에 이제 이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쫓으려는 이제 하나의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제 월세를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그 입금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세를 내려고 해도 이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모르니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렇게 석 달 동안 이제 지나면 이제 그 해지할 수 있으니까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서울에서 식당을 이제 이용하는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이 제도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골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고의로 월세를 못 내게 한 건데 아니 이거는 뭐 법적으로 완전히 그냥 이게 누가 봐도 자명한 거니까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월세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월세 내지 마시고요.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공탁제도, 이 변제공탁제도를 활용을 하는 건데 의외로 이런 제도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입는 그런 이제 임차인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비 없는 집주인, 여기 사연 속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석 달도 아니고 한 달 그냥 월세 못 낸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집을 빼라 그러면 이건 불법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3기 이상 연체된 경우에 이제 해지할 수가 있고 이 주택 같은 경우에 민법에 보면 2기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번 이상 연체됐을 경우에만 이제 해지 사유고요. 한 번 같은 경우 해지 사유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주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방 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못 빼 하면 됩니다. 연차사가 아니고. 그게 되는 거야. 없네 기사가 없네 기사라 뭐 이런. 근데 저 월세를 내는 분들도 깝깝한데 요즘에 이제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또 이제 월세 임대료가 안 들어오니까 깝깝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네, 이제 독산동에 꼬마 빌딩을 마련한 김모 씨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생계형 건물주였던 거예요. 이분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자신도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하고 이게 반복되다가 6개월이나 연체가 되면은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불안감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거는 바꾸려면 집 안에 들어가서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네. 주거 침입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네. 일부 이제 그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념이 좀 없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월세가 밀렸다고 이 세입자가 여성 혼자 사는 집안인데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세입자 여성이 막 갑자기 샤워하다가 놀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입자에게 이제 그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게 남의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역시 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무급휴직으로 하루하루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영업자분들도 계속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이 뭐 월세 관련해서 문제 생겼을 때 긴급하게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 주거급여라고 해서 이 전월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월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이 주거안정 월세 대출 제도라는 것도 있으니까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신 착한 임대인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부에서 또 세금 감면 혜택도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고 근데 이게 또 각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나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을 이제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자기들이 각자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 임차와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것을 법률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족, 이웃 간의 분쟁을 법률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 이걸 법률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법률 주제 꽁투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들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요. 아이고, 제가 애미 역할이네. 엄마 역할은 넘어갔어. 이거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옷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요. 아유, 자기가 무슨 의류 모델인 줄 아나 봐. 아들 녀석 옷 때문에 가끔 집이 의류 매장인가 헷갈릴 지경이라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모르냐? 옷 다 정리하고 있잖아. 네. 이거 내놔. 아니, 이거 얼마나 소중한 애기들인데 내가 이거 단추 하나, 모양 하나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절대 손도 대지 마라. 결혼해서 애나 낳아. 무슨 옷을 애라고 생각하냐, 너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들이 입지 않는 옷들을 중고마켓에 팔기로 했죠. 엄마, 그 여기 있던 가디건, 그 여기 줄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거 못 봤어? 파란 줄무늬? 그건 너 별로 입지도 않더만. 갑자기 그걸 왜 찾냐? 오늘 그거 입고 내가 서지한테 오늘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래. 그거 메이커란 말이야. 좋은 거야. 야, 그거 너 입으니까 나이 들어 보이더라. 그거 입지 말고 다른 옷 입어. 그거 중고마켓에 팔았어. 뭐 얼마? 그거? 야, 중고마켓이 요즘 이게 완전 나 확 후려칠 줄 알았거든? 꽤 많이 받아 또. 얼마 왔어? 2만 원이나 주더라. 야, 너 왜 그러냐? 왜 그래? 아니, 어제 저녁 네가 뭐 잘 먹었잖아. 굴비 있잖여. 그 2만 원 그 돈으로 산 거. 맛있게 잘 먹더만.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얼마짜리? 그거 명품이야, 씨. 그 아까워서 고이고이 아껴둔 건데 그거를 2만 원 팔면 안 돼.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가디건이 무슨 명품 해봤자지 비싸봤자지. 그 얼만데. 아유, 애미가 줄게. 내가 줄게. 180만 원.
아들 그거 찾으러 가자. 글쎄 180만 원에 되는 아들의 명품 가디건을 단돈 2만 원에 팔아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다시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고. 어떡해. 속이 다 쓰리네. 다른 건 모르겠고. 와, 이거 어떡해. 그거 사간 사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저 어머니 잠 못 주무세요. 그렇죠. 180만 원이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의 사연은 정말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 준비한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 저 가디건이요. 아이고. 저 줄무늬, 비싼 줄무늬. 어머 저거구나. 비싼 건데. 근데 거래 완료됐잖아요. 이거 그럼 끝 아닌가 그냥? 메이드 인 이태리 뉴욕제 새 옷 한 거지. 너무 고급지고 멋짐. 살 때 비싸게 주고 산 옷입니다. 아들이 입지 않아 판매합니다. 2만 원 정말요? 이 옷이 바로 샀겠네. 엄마 누구 누군가가 잘 바로 썼네. 샀어. 살 수 있게끔. 이거 올라오자마자 사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2만 원에 파나 싶었는데 이거를 명품 가디건을 2만 원에 판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이기도 합니다. 야, 제가 저거 알거든요. 저거 이제 정가 한 180만 원이고 상설 매장 가도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어머니 2만 원에 어머님 산타네요. 이게 오늘의 사연 아들의 명품 가디건을 이제 어머니가 이제 좀 멋대로 파신 거죠. 네, 멋대로 2만 원에 중고마켓에 판 사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 시대니까 중고마켓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전에는 동네 그 엿장수나 강냉이 바꿔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옛날로 언제 아니 그러면 너무 엿장수 찔찔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뭐 그냥 허름한 물건 그래, 집에 많이 가만히 있는 거 가져오는데 그게 골동품이었어요. 아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애들 뭐 거고. 고장난 시계난 냄비 맞지. 팔아요. 뭐 이러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각각 집에 정말 신주단주처럼 모셔놓는 고급 양주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거 아까워서 못 먹는 거 그걸 누가 먹는지 아세요? 누가 먹어? 아들놈이 먹어. 이세영 씨 아들께서 그렇게 양주를 드시고 아니 그 아들은 네. 그게 그 가치를 모르잖아. 그죠. 이거 소주 먹듯이 친구들하고 집에 와서 먹죠. 그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네. 아빠들이 그 해외 뭐 출장 갔다 오시면 라이터 이런 거 많이 사요. 그걸 아들들이 꼭 그 어디야 청계천 이런 데 가서 팔았단 말이야. 한 3만 원 주고 받고 막. 아이고. 그렇게 아들들이 지방 경제 활성화에 큰 공헌을 했어요. 아들들이 꼭 그랬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신랑이 게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이것만 쓰고 한 게임은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이제 짐 정리를 할 겸 중고마켓에서 내놓으려고 한참 이제 모델명을 찾고 이렇게 막 적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을 막 더듬으면서 이거 팔면 안 된다고 게임기 가격을 얘기해 주는데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게임 가격 얼마예요? 남편이 알려준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시세를 검색해 봤는데 감가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한 80만 원 정도였는데 저는 20만 원에 내놓으려고. 야, 여기 산타 또 있네. 그래 80만짜리 20만 원. 그거 제대로 팔리고 이랬으면 그거 사연의 주인공 될 뻔했는데. 근데 이렇게 집안 물건을 막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에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설마 아드님이 어머니를 신고하진 않겠죠. 만약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제 가족 간에는 친족 상도례 때문에 절도죄라든지 이런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가족이 아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이제 속이고 파는 경우에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친구가 나한테 물건을 맡겼어요. 근데 한참 지나도 안 찾아가. 그런 경우는 너무 내 짐이 되잖아. 그럼 내가 그걸 팔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잘못한 횡령죄가 거죠. 성립할 수 그쵸. 있죠. 네. 만약에 물건 소유자가 친구에게 물건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며칠 맡겼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물건을 빌려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경우에 친구가 뭐 물건 찾아가지 않는다, 귀찮다 이런 이유로 마음대로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을 하게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좀 중요한 범죄로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빌려주거나 맡겼다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신인관계의 기초에서 이 친구와 소유자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위탁관계라고 하면 보통 계약이라든가 문서에 의해서만 성립될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어떤 상식 범위 내에서 구두라든가 아니면 뭐 신의성실의 원칙, 관습 이런 관계에서도 충분히 이런 성립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동의 없이 팔았어요. 그러면
절도죄 아니면 횡령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는 횡령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절도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절도죄나 횡령죄나 둘 다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경우에 절도죄나 횡령죄가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절도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어서 이제 뭐 팔거나 처분하는 게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즉,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을 뺏은 경우에는 절도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 뜻이네요. 이제 횡령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인 소유인데 믿고 맡긴 경우 있잖아요. 친구가 믿고 맡겼는데 그거를 파는 경우에는 이제 횡령죄가 되거든요. 즉, 횡령죄는 타인 소유인데 자기 점유의 물건을 이제 처분하거나 파는 경우에 횡령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변호사님, 저는 아직도 마음이 좀 쓰리거든요. 앞선 사연의 그 명품 카디건. 어떻게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요?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요? 우리 이 법에서는 이 법적 안정성, 거래 안전을 중요시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을 산 사람은 이게 아무런 이제 과실도 없고 또 이걸 모르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령 이 판매한 사람이 이제 권한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이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선의 취득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취소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 아들이 미성년자일 경우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했을 경우에는 빨리 가서 취소하면 그걸 다시 찾고 이제 2만 원 더 돌려주면 되겠죠. 근데 어머니가 파셨으니 뭐 미성년자 아니니까.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돈 안 된 물건을 구입하면 그 작물이잖아요. 이거 구입한 거를 걸렸을 때 다시 돌려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죠. 이제 이 선의 취득의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물건이 이제 도품인 경우, 도난품인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가 2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중고 거래에서 이제 물건을 샀는데 고가품인데 지나치게 싸다. 아니면 이제 명품인데 보증서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도난품일 수도 있고 혹시 이제 본인이 이제 작물 취득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신중하게 이제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엄마가 판 그 중고마켓에서 판 명품 가디건은 그냥 물 건너 갔네요. 싹싹 빌고 잘 얘기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사. 그쵸? 저도 그분이 잘 얘기했을 때 이 인지상정상 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는 사실은 쉽지가 법적으로는 안 돼요. 않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이 중고거래 특성상 우리가 인터넷에서 중고거래를 할 때 아는 사람한테 사고 파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아들과 엄마의 관계 이런 것들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엄마가 또 우리 아들이 안 입어서 파는 거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가디건을 선의 취득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나중에 와서 억울하다고 돌려달라고 해도 그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으셔도 크게 법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함부로 물건을 팔거나 남에게 줘버리는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랬군요. 그거 거의 못 찾는다고 봐야 좀 돼.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됐어요. 다 알잖아, 가격을. 그런 거면은 이런 거면 2만 원 더 드리고 4만 원 드릴 테니까 다시 팔아라. 뭐 이런 식의 거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 속 법률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기업의 사명과 로고는요, 사실 단순히 기업의 이름만을 나타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기업의 얼굴이자 기업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업의 범위부터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 도너츠와 커피로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창업 70년 만에 사명을 바꿔서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죠. 이 던킨도 그렇고요. 이 국내 통신사 중에 하나인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K텔레콤도요. 이 텔레콤이라는 글자가 사실 좀 사업 범위를 좀 좁혀서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사명을 좀 바꾸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의 로고와 사명 변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한 자동차 브랜드는요, 지난 6일이죠. 사명과 로고, 슬로건을 모두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사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거 모르겠다. 저건 기아차 로고 아닌가요? 모르겠는데. 근데 94년 이전 로고는 상당히 낯선데요. 그러니까 저 낯선 86년도부터 기억해요. 네, 이게 대학교 로고 같아요. 40년대 이 로고는요 상당히 복잡하죠. 이거는 처음에 이 기업이 탄생했을 때 자전거 제조에 좀 열을 쏟았어요. 이때 생긴 로고고요. 그다음에 60년대부터 자동차 제조를 주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익숙한 로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4년에 이제 빨간색과 하얀색 바탕 이 로고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빨간색은요 열정과 활력을 의미를 하고요. 흰색은 순수함, 충성 같은 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아차가요 최근에 27년 만에 무려 27년 만에 로고를 바꿨다고 합니다. 로고를 변경했다는 건 기업에도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기업은 기존 사명인 기아 자동차가 원래 사명이었는데 여기서 자동차를 뺀 기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도 했습니다. 이제 Movement that Inspires라는 이 슬로건도 만들어서요. 앞으로 우리 기아차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역점을 쏟겠다 이런 의지를 다룬 겁니다. 기업의 확장을 위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준 것 같은데 새롭게 바뀐 로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새롭게 선보인 로고 기아 이 세 글자가 서로 이 모양을 만들듯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디자인 의미는요 3가지입니다. 균형과 리듬 그리고 상승의 3가지 컨셉을 의미를 하는데요. 첫 번째 균형은요 기존 사업 영역에서 고객 만족은 물론이고 미래지향적인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시해 나가겠다라는 기업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리듬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가 바로 리듬입니다. 이 새로운 로고들의 선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시로 바뀌는 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들도 끊임없이 바뀌겠다라는 거를 의미를 했고요. 이 마지막 3번째가 바로 상승입니다. 이거는요. 이 고객 관점이 높아졌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들도 새로운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기업의 방향 이미지와는 또 다른 변신이네요. 그렇죠. 네, 이런 로고와 사명의 변화는요. 원래는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주로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이 사업 영역을 뛰어넘어서 전기차라든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로 이 사업 분야를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기업의 의지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 출시 소식 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완전한 이런 전환이 아니라 사업 영역이 확장된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기업들의 대대적인 이런 사명과 브랜드 로고 변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많이 하겠다, 더 역점을 두고 하겠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 또 그런 의지를 좀 표명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의 사명 변경, 로고 변경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한 사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나 이거 알죠? 이거 M사. M사야. 이거 한 대만 사줘요. 제가? 네. 알았다. 이게 독일의 벤츠사의 로고입니다. 네. 이 회사가 처음에는요, 최초로 이 휘발유 엔진을 개발한 벤츠사와 그리고 고속 가솔린 엔진을 개발해서 최초로 이 사륜차를 선보인 다임러사가 서로 합해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의 벤츠사입니다. 처음에는 각각 다른 회사였던 거네요? 그렇죠. 이 두 회사는 사실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이때 합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처음에 다임러사의 상징이요. 땅에는 차, 바다에는 배, 그리고 하늘에는 비행기까지 모든 엔진을 다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삼각별 모양을 상징으로 썼어요. 저게 천지인이네, 그러면. 약간 그런 거죠. 그러네요. 삼각별의 의미가 자동차, 비행기, 배의 엔진을 상징하는 거였네요. 로고에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전 몰랐어요. 멋지다. 네, 거기에 또 벤츠사의 로고 의미가 바로 월계관이거든요. 월계관과 삼각별이 합쳐져서 지금의 벤츠사의 로고가 된 거고요.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뭘까? 요것도 유명하죠. 네. 제가 차 운전 시작했을 때 선배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그 동물 그려진 차들은 무조건 피해 다녀라. 비싼 차다. 정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이 로고는요, 프랑스 명품차 푸조의 로고이기도 한데요. 네. 이 기업 푸조의 로고가 사자잖아요. 네. 왜 사자가 로고인지 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멋있잖아. 동물의 왕이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 포스가 남다르지. 사자인데요,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진짜? 최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네. 바로 사자가 로고인 이유는 바로 이 기업 공장이요. 프랑스 벨포르시에 처음 생겼다고 하는데 이 벨포르시의 상징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따서 이 로고로 삼은 거고요. 이 재밌는 게요. 이 처음에는 이 사자가 사족 보행이었어요. 네 발로 다니다가 가면 갈수록 갑자기 두 발로 이렇게 두 발로 네. 사람이 탈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50년대 저거는. 근데 사실 딱 보시면은 네 발로 하는 것보다 두 발로 딱 쓰는 게 뭔가 좀 이 사자가 역동적이고 그렇죠. 금방이라도 좀 달려들 것 같은 맞아, 그런 맞아.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 때문에 두 발로 딱 쓰는 이 로고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난 네 발 자동차로 가다가 두 발이면 자전거 아니야? 그런가? 재밌네요. 이것 말고도 또 있는데 네. 다음은 100년 동안 무려 11번이나 로고를 바꾼 자동차 회사도 있다고 네? 합니다. 준비한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번? 아, 여기 알아요. 여기도 프랑스 아니에요? 이게 100년간에 11번이면 뭐 10년에 한 번씩 그러게. 꾸준히 바꿔왔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보시다시피 다양하게 자주 바뀐 것 같아요. 이 르노사 로고의 변천사를 보여드린 건데 이제 1925년에 이전에는요 약간 원형 모양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근데 갈수록 다이아몬드로 바뀌죠. 다이아몬드의 의미가요 뭔가 화려함 뭐 이런 거 호화로움의 의미도 있고요. 뭔가 기술력 또는 뭐 약간 품위 같은 거 이런 의미지도 좀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에 그렇게 많은 의미가 녹아 있는 줄 몰랐네요. 다이아몬드 끼고 싶어라. 이게 참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차도 있잖아요. 네, 네. 이게 테슬라가 원래 생길 때는 이름이 테슬라 모터스였어요. 그런데 이게 테슬라 모터스가 이 가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 업체를 인수하고 이 테슬라사가 이제 우리도 뭔가 에너지 사업, 그렇죠. 뭔가 에너지 리튬 배터리 사업 같은 걸로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테슬라 모터스에서 이 모터스를 빼고 지금의 테슬라사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 또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요 50년 만에 로고를 바꾼 기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0년 만에. 50년 만에? 좌측에 저 로고 굉장히 오래 사용한 건데. 그러네. 예, GM의 로고가 변경이 됐네요. 이렇게 네, 쭉 변천사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변천사인데요. 아, 이렇게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네. M이 더 중요한가 봐요. 예, 밑에 밑줄 밑줄 쳤죠. 쫙. 이 제너럴 모터스사도 56년 만에 이렇게 로고를 바꿨습니다. 보시면요, 원래는 좀 친숙하게 이 파란 바탕에 GM 글씨에 밑줄 쫙 이렇게 그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바꾼 거는 뭔가 좀 현대적이고 뭔가 좀 단순화되면서 뭔가 이런 의미를 담았는데 여기 이제 겉테두리랑 그 글씨체에 있는 파란색 요 그라데이션 이게요. 이 탄소 배출 제로 시대에 이 청명한 하늘을 좀 상징으로 했다고 합니다. 의미 깊네요. 의미를 들어보면 하늘 같기도 하죠. 그렇죠. 네, 파란색이 설명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밑줄 쫙 그어져 있는 저 M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M의 밑줄이 그어진 거는 사실 이전에 GM의 전체적인 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요거를 좀 디자인을 계승을 해서 M의 밑줄을 걷다고 하고요. 네. 이 M 모양을 좀 자세히 보시면 M 빼고 나머지 모양, 이 바탕이 약간 플러그 모양이잖아요. 네. 네. 이게 약간 플러그 모양인데 이 GM사가 앞으로 이 전기차, 이 친환경차에 좀 역점을 두겠다라는 의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탕에 플러그 모양을 좀 뒀다고도 합니다. 220볼트인가 네. 봐요. 아니, 오늘 언급된 사명들을 보면 사명에서 어느 한 부분을 떼서 이렇게 짧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길게 하는 기업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국타이어가 그 주인공인데 이 한국타이어는 2019년이죠. 한국타이어라는 이름에서 뒤에 N 테크놀로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요. 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N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타이어에 국한해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좀 더 영역을 확장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좀 다른 곳에서도 찾겠다라는 의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기업의 사명, 그리고 슬로건, 또 로고에 대한 얘기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에 눈 많이 와 있을 거라고 예보가 있어서 저도 한 20분 일찍 일어났거든요. 네. 좀 일찍 나오려고. 근데 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역별로는 상당히 눈이 많이 오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예전에는 눈 오면 그냥 마냥 좋았는데 네. 이제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많이 큰 거지.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